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온적인 대책이나 애매한 태도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말인데요. 심상정 의원 잠시 후 만나봐서 내일 종부세 개정안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분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근본 평양 정상회담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동행해달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기도 하죠. 평양 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강석호 외통위원장, 각 당 대표들 9명을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을 했습니다. 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물 건너간 양상이죠. 최강병기에서 이 주제 다뤄봅니다. 2015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더 낫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1339 전문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3년 전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년 만에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했죠.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 4명은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 충북 음성 동거녀 안매장 사건. 원룸에서 동거하던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에게 때려서 숨지게 한 뒤 지인 소유 밭에 동거녀 시신을 묻고 시멘트로 덮어버린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4부 사건 대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예,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문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죠.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에 저희하고 인터뷰인데요. 예. 노회찬 의원 49제는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 노회찬 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 있던데 이건 뭐 어떻게 당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당 차원은 아니고요. 예. 이제 노회찬 대표를 사랑했던, 아꼈던 이제 지인들, 저희 당은 뭐 물론 중심에 서야 될 것 같고요. 예. 동창분들, 또 노회찬 대표와 또 인연이 있는 뭐 예. 박중훈 씨 같은 또 연예인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그 노회찬 정신을 잘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18명이 발의를 했는데 뭐 그냥 제안자 수준이고요. 예.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네. 국민들께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의 그 소중한 뜻이 우리 정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노회찬 같은 또 신진 정치인이 많이 탄생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당 현안은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하신다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종부세 그 쟁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제 세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율을 또 무력화하는 그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비율 문제가 있고 또 세 부담을 걱정해서 이중 삼중 그 감세 조치들이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라고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종부세를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다시 돌린다. 네. 근데 이제 세율만 완화시킨 게 아니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공시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호화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뭐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서울의 아파트 같은 데는 80%까지 되는 데도 있지만. 예. 근데 이 공시 가격에도 그 세부담을 우려해서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공시 가격의 80% 수준만 세를 과세를 하도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도입이 됐었어요. 예. 이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대통령사나 그러니까 직속으로 있었던 재정개혁 소위에서도 특위에서도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이 너무 급격할 것에 대비해서 예. 세부담 증가의 150% 이내로 세부담을 이제 제한했는데 그걸 200%로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200%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구성이 돼가지고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예. 세율과 더불어서 그 구석구석 숨어 있는 감세 조치들을 이번에 좀 일괄 정리하는 그런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건 이제 온발엔 오줌 누기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좀 더 내도 집값이 더 오르는데 예? 그러면 뭐 투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공정시장가의 문제라든지 세부담 상한제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문제도 현실화하겠다고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그 계획과 실행 계획이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보유세 강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 3주택자 또 초호화 주택에 한해서만 보유세 인상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내용 발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금 천정부지로 집값이 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은 벌벌 떨고 미온적이고 그다음에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하고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8.2 대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언급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발표된 안도 아주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분양 원가 공개 같은 시장 개혁 이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임대주택에 특혜를 주는 거라든지 또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을 과감하게 발표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부동산은 심리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1주택자도 고가주택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내일 아마 들어갑니까? 발의안에?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은 1주택자 고령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집 한 채밖에 없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령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요. 예. 주택 장기 보유 공제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편 지금 이제 세금이 올라가면은 전부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왜 또 전세 대란 같은 게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그 생각과 달리 계속 천정부지로 지금 뛰고 있는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네, 실정인데요. 네. 그래서 뭐 의원님도 이런 법안을 내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네. 주택값이 조금 진정이 될까요? 네, 이제 우선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이지만 공정시장가액이라든지 세부담 상한제 같은 2중 3중의 감세,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 조치들을 선보면은 뭐 적어도 빚내서 집 사는 그런 가수요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금 50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죠. 예, 예. 한 방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집은 주거 복지의 관점이지. 예? 집으로 돈 벌 세상은 끝났다. 이걸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선분양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없애고 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부동산 왜곡된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전제가 되고 공급 정책도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금 공급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그 참여정부 때 판교발 집값 폭등이 이어졌을 때 그 831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송파 신도시 건설이나 뭐 김포 신도시 뭐 양조 옥정지구 개발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찬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공급 대책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뜨거운 그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공급률은 100%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4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 집이 55%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집 가진 45%의 가수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거 당연히 반대시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민간에게 매각하는 이런 방식의 그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공급 정책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뭐 유휴지나 역사부지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또 공공택지 개발을 절대 민간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제가 2006년도에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공 개발을 해서 공공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토지 임대부 분양제도 같은 것을 시행해서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이라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을 불러오진 않는다 이런 말씀 같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거예요. 종부세 인상만 갖고는 안 되고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개혁이 그 참여정부 때부터도 강력하게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경기도에서 분양 원가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물건도 안 보고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건 나중에 그건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서 물건 안 보고 삽니까? 그러면 물건을 안 보고 사는 제도인데다가 원가까지 공개를 안 한다. 그거는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곡된 부동산 투기 시장 논리지 그게 건전한 시장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계속 유보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개발업자들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잘못된 시장 구조를 왜 지금 개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기 위해서
종부세도 올리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를 해야 되고요. 예. 이 왜곡된 그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 반값 아파트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주택 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계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들에게 그 평양에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은 당연히 여기에 응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화, 안보 이건 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다 초당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으면은 이런 좋은 기회에 정당의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북한의 실정도 보고 또 북한 최고 고위 그 책임자들의 그 의중도 함께 파악하면 이후에 그 한반도 비핵화나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일단 보수 정당의 반대로 후로 좀 미뤄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냉전 반복 그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 지난 지방선거의 자유한국당 심판에 담긴 뜻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좀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구와 또 건전 보수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는 냉전 반북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는 평화 세력으로 평화 보수 세력이 되라. 그것이 저는 국민과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지금 보수 정당들이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상문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고요.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까 또? 예, 오늘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졌습니다. 이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러니까 민변의 회장을 맡았고 참여연대 공동대표였습니다. 또 김기영 후보자는 그 법원 내에 진보적인 법관들의 모임이라고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을 갖고 이 야당에서는 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이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기여를 한다라면서 반론을 펼쳤습니다. 민변 회장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좀 그거는 논리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일단 법원의 판단은 사실 법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니까 이념적인 문제가 조금 덜 개입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건 판단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정치적 판단이 많죠. 정치적 판단 많죠. 정당 해산이나 탄핵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보고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향이 자꾸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고 저는 사실 다른 거보다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다면 상관이나 마찬가지인 텐데. 상관이죠, 상관. 네, 그러면 만약에 소위 그게 아니더라도
정권의 생각과 같은 결정이 나오면 예.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조금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념적인 부분을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국보법. 국보법 폐지 의견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과거에 이제 그런 쪽으로 전향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 존중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통진당 해산 그 헌재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존중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념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대답으로 오늘 어쨌건 청문회 과정에서는 좀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 가지고 공격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여당은 어떻게 반박했고 이석태 후보자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 한국당에서는 장재은 의원이 공격을 했는데요. 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었고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서 이런 점이 국민을 기반하고 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이 당시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됐을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바로 감사원장 간 거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 일이다라고 이제 반론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 똑같이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관을 했던 건 15년 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5년 전에 이 상관관 상관과 부하의 시절과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는 민정수석에서 바로 감사원장 후보로 간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적 중립성 의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기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게 헌법재판관이 지금 9명이죠? 네, 그렇죠. 9명인데 이 법률적 특성상 그동안 보수적 헌법재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진보적 재판관이 들어갔다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다양성을 민주당이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도덕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김기영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 문제가 부각됐다고요? 네, 여기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 이념적 성향보다는 오히려 이제 도덕적 흠결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제일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거의 모든 청문회 단골 메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시인을 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제처가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의 변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원래 그 김 후보자가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가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직전 2001년 12월 1일에 배우자하고 장남만 서울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니까 같은 달 20일에 기존 거주지인 논산으로 주소지를 회복했다라는 거 하고 둘째 자녀도 원래 대전 서구에 살던 중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그때 2005년 12월 5일에 온 가족이 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하고 또 같은 달 13일 날 기존 거주지였던 대전 서구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녀 학교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왜냐하면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 이 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처가 한 건데 내가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은 조금 미심쩍긴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첫째, 둘째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요. 예,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을 하면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 5가지 비리자 관련돼서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내각 개각할 당시에 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세부 기준을 또 내놨어요. 그때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이 제도가 도입된 이 장과금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그때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당 관련해 2건 이상이었을 경우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김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걸리는 거죠. 위장전입 한 건과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하나 불거진 게 있거든요. 그건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뭐 위장전입보다 더 나쁜 게 부동산 투기니까요. 공직자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관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도 시작됐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장관 후보자 중에
일단 야당이 노리는 타겟은 뭐 유은혜 후보자라고 봐야겠죠. 사회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인데 뭐 자질 논란을 넘어서서 이런 게 있어요. 2007년 11월에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MB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당 부대변인이었죠. 그때 위장 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처럼 회귀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장 전입 의혹을 본인이 좀 받고 있고 또 차남 병역 기피 의혹도 지금 그건 물론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만 또 거기다 이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전문성 문제까지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원래 의원 불패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야말로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녹록치 않은 좀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정부와 여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 초반 최대 하도로 떠올랐는데 일단은 내일 청와대는 국회 비준안을 내겠다. 원래 11일 날 내기로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11일 날 내면. 네, 오늘 그 민주당과 여야가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원래는 민주당에서나 청와대에서는 18일 이전에 그 정상회담 이전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한국당에서는 이 비핵화가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18일 이전에 처리를 반대했습니다. 이제 양측의 입장이 너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으로 비칠지 이제 우려된 것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한 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이전에 이걸 처리하지 않고 일단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이게 비준 동의안이 오면 거기서 논의를 하되 처리 자체는 정상회담 이후에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도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자체는 뭐 반대가 거의 명확하죠. 지금 당론으로 거의 채택하는 상황인데 내용은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진전도 없는데 이건 청와대가 졸속으로 비준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바른미래당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우리 지지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참 잘했습니다라고 결의안 정도는 채택해 줄 수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좀 포괄적이죠. 포괄적이니까 이거는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속 합의서나 뭐 관련된 이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것을 이제 비준을 해야지 뭐 지금은 현재 비준을 해줘야 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적으로 보면 둘 다 비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비핵화 우선이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비핵화 이건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도 또 사실 아니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문희상 의장의 직권 상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청와대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어쨌든 지켜보고. 한편 청와대가 오늘 200명 규모의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 중에 정치 분야 특별대표단을 발표했는데 5당 대표전을 초청을 했어요. 네.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국회에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공을 또 이제 국회 쪽으로 좀 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희상 의장,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하고 각 당 대표. 근데 일단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거의 사실상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손학규 대표도 불참하겠다는. 손학규 대표도 이거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제가 아까 틀렸네요. 저는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뭐든지 다 거부하는 것보단 가서 보니 안 되겠더라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보이지 않을 거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워낙 반대 목소리가 세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도 밀어붙이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제 뭐 거기에도 같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국회 비준 뭐 동의해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핵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데 가서 북측 인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가서 지금 우리 좀 대한민국 측의 보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비핵화하는 모습 보여줘야 우리도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느냐. 평화와 관련해서는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 여야가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한 것 때문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가지 않는다는 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남북 회담이나 평화 관련해서는 주어가 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이 야당 대표들은 가봐야 본인들이 들러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평화에 뭐 들러리 뭐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손학규 대표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 대표들이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면서 이 반대 의사를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손학규 대표는 비준에도 좀 찬성하려고 그랬다가 당내 반발로 갑자기 말을 좀 바꿨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당 출신들하고 바른정당 출신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거기서 손학규 대표가 어느 쪽 얘기만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어정쩡하게 계속 이제 갈등을 계속 안고 가는 좀 거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보기에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을 자꾸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예스 앱으로 고은주님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박지훈 변호사 라디오를 들어요. 한마디 해주시지 그랬어요. YTN으로 바꾸라고. 아쉽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엄마들 코너 시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 주도 성장 발언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좀 더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뭐 젊은이들이 그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애를 안 낳는다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지난 7일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 낳는 걸 꺼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석에서나 할 말을 이거는요. 정말 사실 출산 주도 성장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도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예.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출산율 높여야 되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해요. 근데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돈 줘서 해결될 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될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도 굉장히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이 부적절하다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인데 김학용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유 젊은 애들이 그 생각이 좀 그래서 그래 그 생각을 바꿔야지라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꼰대식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게 당신들이 행복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해결 방식,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좀 꼰대식 해결 방법,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씩 빠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저는 저출산의 원인이 뭔지를 정말 근본적인 인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시스템이 아닌 개인 탓이고 개인 문제라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저출산의 문제는 거의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출산은 계속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근본적으로 그분들끼리 모여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또 그분들끼리만 모이면 또 해법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만들고 좋은 법률을 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그 정치가 우리 생활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원인 파악이 안 되니까 좋은 법률을 만들 수도 없는 건데 여기 지금 그래서 여성들 또 네티즌들 특히 청년 네티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이거 가지고 결국은 내가 죽겠는데 애 낳아봐야 그것도 또 다른 학대고 방치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그러면서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같은 고통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출산 주도 성장 발언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세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30대요, 30대. 30대가 딱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을 시기잖아요. 근데 그 세대의 청년들이 다 그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과 그 대책, 돈 주고 해결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 이거는 야 이거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옳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비판만 해라고 혹여라도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생각 바꿔야 돼요. 왜 그 세대 아이들을 가장 많이 낳아야 할 그 세대가 지금 이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발언
그다음에 김학용 의원의 이런 발언들에서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진짜 변화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 예전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자유한국당을 출입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석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아이들 낳지 않냐라고 이제 의원이 물어봤는데 당시에 30대인 여기자가 2명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는 결혼이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여기자가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앉아있었던 의원이 친정엄마가 왜 안 키워주신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친정엄마가 키워주겠지라고 개인을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회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노동이나 교육 문제, 그렇죠. 주거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복합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산이 그냥 단순히 출산만 있는 게 아니고 출산, 육아, 교육, 거주, 나중엔 결혼 다 묶어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많은 비판 들었으니까 뭐가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로 3358님. 판문점 만찬 초대 안 해줬다고 난리치던 야당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초청하니까 거부하네요. 네. 다양한 의견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